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세상에 저 혼자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무 우울하고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매일 펑펑 울고 싶고 방에 불 끄고 혼자 누워서 있는 것도 괴로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김재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년기의 우울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매사에 의욕이 없지? 예전엔 이런 일이 힘들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지치는 사람이었나?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 거지 뭐.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단순히 기분의 문제일까요? 단순한 피로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감정과 상태는 중년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분명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은 삶의 의욕과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지며 자책감이나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심지어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리고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 이상에서 비롯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 병은 신체적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같은 건강 문제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우울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중년 우울증은 주로 40 후반에서 60 전후에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우울증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처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인생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역할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자식의 부모로서 가족을 이끌고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돌보는 자식으로서의 의무까지 떠맡습니다. 게다가 점점 느려지는 체력, 기억력의 저하, 다가오는 은퇴와 노후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마음이 점차 지쳐갑니다. 그래서 중년 우울증은 인생의 피로가 축적되며 정서적으로 탈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우울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년 우울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은 우울한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 기분은 단순히 슬프거나 기분이 나쁜 상태를 넘어서 지속적이고 강한 무기력감을 동반합니다. 중년기에는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이 과거에 좋아했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호 씨는 58세의 남성으로 한 중견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점점 일에 대한 흥미를 잃고 업무를 시작하기가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고 그는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점차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리 없다. 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었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김정호 씨는 결국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직장에서의 높은 스트레스와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그는 자신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며 업무와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고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중년 우울증은 정신적인 증상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도 동반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은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치고 늘 피곤하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다닙니다. 단순한 체력 저하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 또한 대표적인 신체 증상입니다.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자주 깨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속 잠을 자도 졸리기만 한 분들도 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방해받고 이는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지연 씨는 62세의 여성으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면 장애였습니다. 밤에 잠이 들지 않았고 자주 깨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결과 낮에도 계속 졸리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수면제나 피로 회복제를 복용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결국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고 우울증이 수면 장애와 피로감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우울증 증상이 점차 개선되면서 수면의 질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지연 씨는 신체적 증상도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건강을 다시 돌보게 되었습니다. 식욕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무의식적 행동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줄고 음식을 먹는 습관이 극단적으로 변했다면 마음의 변화가 몸을 통해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이 의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흔히 스트레스성 신체화 증상이라 불리며 마음의 고통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결국 몸이 대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뚜렷합니다. 자아 존중감의 저하가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는 자아 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과거에 비해 부족한 점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명숙 씨는 55세의 여성으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남편과 함께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이었지만 그녀는 최근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잃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성취한 것들이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느꼈고 자아 존중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내가 과거에는 더 나았던 것 같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명숙 씨는 결국 우울증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고 전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많은 것들을 성취했으며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반대로 쉽게 울컥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들쭉날쭉해지고 그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폭 증가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사회적 고립감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도 흔한 증상입니다. 머릿속이 멍하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으며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무슨 일을 하려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마음, 즉 죄책감도 깊어집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자책은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혐오로 변하게 되어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이미 마음은 매우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우울증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정신적 변화가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활동의 감소라는 행동적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점차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성호 씨는 68세의 남성으로 은퇴 후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외로움이 깊어졌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피하고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최성호 씨는 결국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것임을 인식하고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조금씩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중년 우울증은 감정, 행동, 신체, 그리고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이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퍼지듯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조차 그것이 우울증인지 깨닫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와 우울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열감, 땀, 불면, 짜증, 감정 기복 등 신체적 변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반면 중년 우울증은 보다 정서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삶에 대한 무기력감, 자신을 비하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갱년기와 중년 우울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증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성은 감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라 눈물이 많아지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면 남성은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강해 우울함이 짜증이나 분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과음이나 과도한 업무에 몰두하며 문제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무너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예전보다 예민해졌다고 느끼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고 느낀다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 우울증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넘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다 그렇지,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속이고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눌러둔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드는 계기가 됩니다. 마음의 병은 절대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년 우울증은 원인이 복잡하고 깊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년의 우울을 이겨내는 방법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참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미 마음속 깊이 파고든 우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쳐있다. 이처럼 마음속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더 큰 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지켜주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요즘 힘들다, 예전 같지 않다고 작은 한마디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쉽게 말할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미안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당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나누는 순간 마음의 벽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울은 일상을 흐트러뜨리고 생활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이런 흐트러짐을 방치하면 몸과 마음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깨우며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 이런 사소한 규칙이 우울한 마음을 붙잡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취향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예전에 즐겼던 일들, 마음이 편해졌던 공간, 위로가 되었던 음악, 기분이 좋아졌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삶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작은 취미 활동이든, 짧은 여행이든, 좋아하는 책 한 권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찾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센터, 지역보건소 등에서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 혼자 가기 어렵다면 비대면 상담을 통해 먼저 마음을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도 몸속에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라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공원 산책도 좋고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내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번째는 자신을 칭찬하는 연습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냉정합니다. 잘한 것이 있어도 축하하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일찍 일어난 나, 맛있는 밥을 챙겨 먹은 나, 힘들지만 사람과 연락한 나.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을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연습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혼자 있으려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을 낳고 우울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이웃과의 인사, 지인과의 통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는 작은 시작입니다. 이처럼 중년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다시 돌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작은 회복을 모아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내 삶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중년의 우울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울을 겪고 있는 가족, 그리고 지인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부모나 배우자가 어느 날 말수가 줄고 밥을 잘 챙기지 않고 예전보다 웃음이 줄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가족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관찰하고 일상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표정에서 느껴지는 기운, 식사량, 잠자는 시간, 작은 행동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무조건 괜찮냐고 묻거나 정신 차리라고 다그치는 말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처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태도입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태도,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태도, 그것이 회복의 문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혼자 있으려 하고 사람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더 큰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주 곁에 있어주면 그 외로움을 조금씩 덜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같이 산책을 나가거나 잠깐의 커피 타임이라도 그런 작은 일상이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울로 인해 일상적인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챙기거나 청소를 하거나 병원에 가는 일조차 힘이 듭니다. 이럴 때 가족이나 친구가 작은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 그 자체로 큰 위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이번 주엔 병원 같이 가줄게, 이런 말은 무심한 듯 다정한 배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움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네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울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 나빠졌다가 조금 좋아지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회복의 여정을 조급해하지 않고 함께 걸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은 힘들더라도 반복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스로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울을 겪는 사람을 돌보는 가족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답답함, 미안함, 때론 분노와 혼란까지 복잡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도움을 주는 사람 역시 자신의 감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하지 말고 적절히 자신의 감정을 풀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가끔은 거리를 두고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지쳐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감정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울이라는 감정을 틀리지 않은 감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왜 그렇게 예민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만 좀 우울해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말들은 마음을 더 닫게 만듭니다. 우울은 감정의 병입니다. 결코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의 터널 안에 갇혀 있을 때 가장 그리운 것은 웃음입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로 웃던 시간, 같이 영화를 보고 미소 짓던 순간, 그 사소한 행복이 마음을 풀어주고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작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면 그 순간은 마음의 숨통이 됩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태도, 당신의 존재만으로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우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옆을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 함께함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지키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몸을 관리하듯 마음도 매일 조금씩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서서히 지쳐가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지키는 일상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훨씬 단단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도 TV도 꺼두고 그저 나의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고, 무엇이 기분 좋게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리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매일 조금씩 정리해주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 햇살을 쬐며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5분 정도라도 공원이나 집 근처를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걷는 동안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냉정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 다 내 탓이야. 이런 생각들이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위로입니다. 오늘도 잘 견뎌냈어. 지금 힘든 건 당연한 일이야. 괜찮아. 나는 나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고마운 사람,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시선을 바꾸게 해줍니다. 불평보다는 감사에 익숙한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글쓰기든, 뜨개질이든, 그림 그리기든, 정원을 가꾸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시간은 잡생각을 줄여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집중하는 시간 자체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잠은 마음의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전자기기와 멀어진 침실, 그리고 자기 전 30분은 조용하고 편안한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친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더 깊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말없이 있어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은 따뜻해지고 삶은 덜 무거워집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이런 자극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그 외의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활동으로 채우세요. 마지막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거나 앞날을 너무 걱정하는 것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차 한 잔, 지금 내 앞에 있는 풍경, 지금 내 가슴 속 감정, 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반복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서 왜 마음이 아플 땐 혼자 참으려고만 하느냐고.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그저 참거나 괜찮은 척하거나 잠을 자면 나아질 거라며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도 몸처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결코 혼자서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고 더 건강해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중장년층에서 특히 중요한 건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거나 약한 일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참는 것이 미덕이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 하다 보면 그 고통은 더 깊어지고 때로는 일상의 기능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자주 우울하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의욕이 없다와 같은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단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주는 과정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정신과 약은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확한 진단 하에 조절되며 처방됩니다. 혈압약처럼 우울과 불안을 조절하는 약도 하나의 치료 방법일 뿐이며 상태에 따라 조절되고 나아지면 중단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주변에 알리기 꺼려하고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특히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결코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정신질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중 도움을 받은 사람과 혼자 참고 견디기만 한 사람 사이의 삶의 질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감정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누군가와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마디 말이, 하나의 진단이,
한 번의 상담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시 웃음을 찾고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군가와 이야기해도 마음이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자식은 성장의 곁을 떠나고 직장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루하루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찾아오는 삶의 공허함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덮어두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는 길에서도 처음 보는 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말이 내 하루를 빛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놓쳤던 것들에 이제는 천천히 눈을 돌려보는 겁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나눌 때 빛이 납니다. 후배에게, 자녀에게 혹은 이웃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험을 전해주는 것,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됩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일기장에 내가 겪은 일과 느낀 감정을 적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가치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취미로 만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은 삶의 의미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의미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같아도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 고맙다고 말해주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울증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